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모르는 배움의 결과를 위해 오늘 한 권의 책을 읽어가는 독서 습관은 인생의 큰 자산이 되어줍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읽어가는 습관, 읽어가는 분위기. 홈스쿨에서 내 자녀에게 읽어라 힘들어요. 지구촌 코업이나 어떤 모임, 만약에 홈스쿨 모임이 아니더라도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 여바아이도 읽고 있으니까. 내가 읽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져요.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태인들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이들 TV도 안 보고 뭐 게임도 안 하고 세상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유태인들이요? 우리 아이들은 그 세계를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들 주위에는 누구만 있어요? 그냥 그런 유태인들만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것이 가장 탁월한 공동체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물어요. 결국 걔네들이 세상에 나갈 거 아니냐? 여러분,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 성인을 성숙한 게 20대라고 칩시다. 20살이 될 때까지 그 아이들의 세계 속에서 그냥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화를 보면서 그냥 그 속에서 본인들이 취사선택하게 한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악해요. 그리고 약해요.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보암직한 것을 선택해요. 먹음직한 것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돼지책이라고 하는 그림책 보셨습니까? 앤서니 브라운의? 그 안에 보면요, 그 아기 돼지 삼형제의 사파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백설공주의 사파도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빠와 아들 2명이 돼지가 돼서 엄마가 집을 나간 그 집에서 먹을거리를 찾아 온 집안을 헤맵니다. 그런데 그림책을 잘 보면요, 저 왼쪽 구석에 아주 먹음직한 보암직한 빨간 사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안 온 구석을 뒤져보아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것이 뭐냐면 가능성이에요. 그걸 먹어버렸으면 얘네는 돼지들이에요. 근데 그걸 먹지 않고 있으니까 다음 장면, 다음 페이지에서 엄마가 쫙 나타나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가 있어요. 오늘 저는 유태교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태교육은 무서운 거예요. 유태주의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지금도 시오니즘을 통해서 그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팔레스타인 그 민족을 몰아 내세울 수 있는 게 유대주의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뭔지 압니까? 유대주의와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얘기해줘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얘기해요. 교회가 설립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중심 가치관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 그들을 양육합니다. 복음으로 양육하면 그것을 끝입니까? 복음으로 양육된 그들에게 뭘 제시하냐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진리를 얘기해요. 교회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경적 공동체예요. 성경적 공동체. 성경적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냐? 예전에는 상관없던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 진리를 선포하고 빌립보서, 에베소, 빌립, 골로새,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도, 빌레몬,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치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나서 첫 번째로, 그러면 무장이 됐잖아요. 예수도 믿었지, 복음으로 무장했지,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됐지, 그리고 생활로 무장됐지, 그리고 치리가 공동체에 살아있지. 그러면 이제는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얘기해줘요. 히브리서가 유대주의와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 여러분, 유대 교육을 잘못 건들다 보면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은연중에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유대주의 틀렸어, 멀리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 생각과 우리가 붙인 말이 정당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유대 교육이라기보다도요, 그건 성경 교육이라고 해야 돼요. 성경 교육. 성경 교육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교육만 회복된다면 우리의 신약교회로서의 기독교 교육은 더 가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홈스쿨 안에, 교회 교육 안에 세워야 되는 바로 그 교육은 성경 교육이에요. 유대주의와 싸웁니다. 그리고 야고보,
베드로 전후 세속주의와 싸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싸움을 선포하고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모르는 배움의 결과로 인해 오늘 한 권의 책을 읽어나가는 독서 습관, 무조건 너 성경 큐티에 그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 키워줘야 되는 능력에 대한 분명한 목표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목적이에요.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접근 불가능한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목표를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호도의 도서관의 이름을 바꿨어요. 한문을. 도, 그림도가 아니에요. 길도, 진리와 이치와 원리예요. 서, 책서가 아니에요. 글서가 아니에요. 차례할 서. 천천히 차례를 지켜가면서 진리와 이치를, 관, 공사관이 아니에요. 그냥 책을 단순히 모아놓은 그 관이 아니라 볼관이에요. 천천히 차례를 지켜가며 진리와 이치를 볼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학교. 바로 그것이 교회 학교고 그것이 기독교 홈스쿨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학습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찾는 과정, 수단, 방법,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비유가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이해시키기에는 우리의 사고력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진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항상 비유가 따라가는 것은 진리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높은 차원의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높은 진리를 이해하기에는 논리 자체보다는 비유가 가장 적절했습니다. 진리 자체를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설명 방식, 묘사, 논증, 설명, 서사, 비교, 대조의 활용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설명 방식이 뭡니까? 생각이 표현된 여러 가지 방식이에요. 생각을 훈련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묘사를 시켜요. 논증을 시켜요. 설명을 하게 해요. 서사, 비교, 대조를 시켜요. 분석을 시키세요. 생각 좀 해. 생각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저 중소기업의 기획실장에게 생각해라고 해도 저 삼성 기획실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이 가끔씩은 나오지만 자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미치는 그 거리,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훈련의 과정을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창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야 됩니다. 독서학습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가 되겠죠. 읽기 전 학습은 내 아이들에게 글을 공부를 시킬 때 글을 분석하는 훈련이 미리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읽기도 전에, 그럼 어린아이 때부터 글을 앞에 갖다 놓고 단문 분석, 독해 학습을 하라는 얘기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도요, 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생각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살짜리 둘째 아이가 있어요. 첫째는 11살이고 4살짜리와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얘기죠. 그게 저의 교과 과정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분석하는 훈련을 그냥 생활 속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 때마다 짧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그래서 어휘력 사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의 문장을 익히게 만들고 하나의 어휘를 익히게 만들어요. 지금도 제 딸아이가 일상 속에 쓰는 말 속에서 어떤 말을 써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 어휘를 물어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어휘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 하나하나의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읽기 분석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고요. 좀 더 나이가 들면, 글에 익숙해지고 쓰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글을 놔두고 분석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죠. 짧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지금 짧은 글이라고 해서요, 정말 이런 텍스트를 앞에 갖다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제 딸아이는 1학년, 2학년 때조차도, 그 나이 때조차도 그냥 분석 훈련 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그 분석 훈련을 말로 했죠. 말로. 그리고 이 아이가 텍스트에 좀 익숙해졌을 때 이제는 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다만 이 아이는 책을 계속 읽어 나갔죠. 1학년 때는 제가 독서록도 쓰지 않았어요. 단 한 권도. 그냥 우리 호도의 도서관이나 여러 프로그램 속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아주 간단한 양식들이 있어요. 검사도 하지 않는 양식, 그냥 그 섞여서 쓰는 정도만 썼고요. 이제 2학년 나이인 9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독서로 쓰기 시작합니다. 제 아이가 썼던 것들 중에 거의 한 50% 정도 제가 밑에 다 갖고 왔어요. 거기 보면은 저희에 대한 발설돼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정말 발설돼서 안 되는 것들은 제가 딱풀로 쫙쫙쫙 삼면해갖고 딱 붙여놨어요. 정말 그게 발설되면 제가 목회 활동을 못하는 그런 막 사생활을 일기에다 애들은 다 발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에게 읽기와 쓰기는 그 일기와 독서록이라고 하는 단순한 이것을 통해서 보기에는 읽기와 독서록인데 여기에서 기억학습, 그것을 위한 회상학습, 요약학습, 뭐 글쓰기 학습, 분석학습, 표현학습, 뭐 논리학습 이것을 중심으로 저는 시켜나갔어요. 글을 읽고 생각하는 방법이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묶어보기, 결합하기 비슷하죠? 분리시키기, 나눠보기 비슷하죠? 그리고 육하 원칙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4살짜리지만 말로 얼마든지 이것들을 다 해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물어볼 수가 있어요. 대화를 많이 한 아이들은요, 어휘력이 어른의 어휘를 가져요. 근데 어른의 어휘를 갖는다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아이들이 어른들과 많이 생활하다 보면 어른의 어휘를 갖는다. 예로서 뭐 할머니와 많이 생활하다 보면 할머니 어휘를 갖는다. 물론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어휘를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휘의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어휘의 양도 중요합니다만 물론 어휘의 양과 함께 질도 함께 보장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글을 읽고 생각할 때, 이야기를 나눌 때, 미취학 아이들일 때는 대부분 이야기겠고요. 들려주는 것이겠고, 그리고 이제 글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나이 때는 실제 글을 읽고 그것을 쓰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훈련돼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워크북들을 만들어서 실행시키고 있는 것이죠. 학습 사고 전략. 이것이 바로 이러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학습 영역이죠. 그래서 서점에 가 보면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뭐 기억력, 노트법, 요약법, 그리고 추상적, 논리적 사고, 어떤 뭐 무슨 싱킹, 뭐 요즘에는 컴퓨팅 싱킹이라고 하는 말이 어저께 동아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컴퓨팅 싱킹, 컴퓨터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교육 과정들이 계속 개설됐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생각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훈련되었는가에 따라서 학습 수용 능력이 결정됩니다. 왜 고전교육에서 문법을 중요시하냐면 단순히 그래머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는 영어 문법뿐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나 학습의 기초예요. 저는 그 문법의 영역에 뭐를 집어넣냐면 학습 기초력, 학습 태도력, 생활 태도력을 해요. 이번 방학에는 한 13박 16일 동안 학습 캠프를 하는데 이틀 동안 뭐만 하냐면 다른 생활 태도력 훈련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 태도력 훈련이 읽기와 듣기와 쓰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훈련시키면 아주 단순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인사를 할 때 주머니 손 넣고, 아까 전에도 우리 홈스쿨 아이였는데 손 넣고 안녕하세요 얘기하더라고요. 6학년 아이예요. 지금 그 아이를 제가 디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화된 모습이 있어요. 인사를 하면 제대로 해야죠. 안녕하세요. 그러면 내 몸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1박 2일 동안은요 정말 단순하게 훈련시켜요. 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200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안녕하세요 둘. 처음엔 웃으면서 재밌게 합니다. 200번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2000회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나중에는요 어린 2학년 아이들은 그렇게 하라는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막 애들을 학대시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요 뒤에 기대요. 이렇게 기댈 때 찾아가고 안녕하세요 정말 이렇게 돼요. 허리가 견디지 못해요. 집에 가서 며칠 동안 눕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효과가 어디냐면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그 동네 아이들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저희 교회 마당에다가
트램플린을 그 4.3m짜리 지름이 3개를 놔뒀어요. 9개월 동안 3개가 부서졌어요. 새벽에 와서 막 고등학생들이 7명이 올라서 타는데 그 하중을 버티질 못하죠. 근데 7개월 동안 그 앞에 있는 돌마초등학교 540명의 아이들이 거쳐갔어요. 거쳐갔다는 건 한 번만 탄 게 아니죠. 540명이 어떻게 하느냐. 트램플린을 타려면 여기다 등록을 해야 돼요. 와서 이름과 반을 적어야 돼요. 그러면 마당에 들어오면 무조건 저한테 인사를 해야 돼요. 너 교회 마당에 들어왔잖아. 길에서 만나면 나한테 인사하는 것까지는 목사님 뭐라고 안 하겠지만 네가 교회 기물을 타려고 왔으니까 인사를 해라 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인사를 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아침학교라는 게 있어요. 아침학교라는 것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매일 아침에 와서 읽기와 쓰기를 훈련하는 것인데 월, 화, 수, 목, 금 연중 무휴,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빼놓고 월, 화, 수, 목, 금 아침 7시 40분부터 8시 25분까지 아이들이 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제가 요즘에는 안 데려다 주는데 아이들을 이제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사방팔방에서 아이들이 정문을 통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는 모든 80%의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그 교문 앞에서 있던 학생 주임들이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왜 모든 아이들이 인사를 하는데 저한테는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자기는 지나가니까 저 사람 누구냐고 묻고 저에 대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교무실까지 얘기를 나눴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계가 되면요 말을 듣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이 말은 뭔가를 강조하게 하는 것이겠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전제할게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잖아요. 제 말을 들어요. 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아멘만 하냐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예? 좀 미워해도 되는데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 건 표현하고 미워하는 건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면요 듣게 되다 보니까 친구라는 게 뭐냐면 좋아하는 관계예요. 왜 나쁜 친구를 사귀면 안 돼요? 엄마 그 친구 얼마나 좋다고.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착해. 정말 깡패들 뭐 조직폭력 만나보면 착해요. 그런데 그 안에 갖고 있는 정보가 나빠요. 내가 좋아해요. 깡패 형이 하는 얘기가 내 안에 들어와요. 내 가치가 점점 되어갑니다. 물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좋아합니까? 단순히 연예인 한 명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예인 한 명을 통해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책을 읽기 전 동기부여.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학습 읽기 전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읽기와 쓰기라고 하는 것은 읽기와 쓰기가 아니라 생활 태도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독서 동기부여. 읽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라. 그 구조 속에 누구나 다 읽고 있다. 다른 아이들의 과제 수행 정도에 자극을 받기도 하는데 어른들이 아무리 잘해라 해도 동기부여 받지 않던 아이들이요. 옆에 있는 내 또래나 나와 비슷한 아이들이 보이는 변화에는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현명한 것은 어찌 보면요. 읽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죠. 도서관을 합니다. 책도 만화책을 포함해서 17,000~18,000권이 돼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1,092개 도서관 중에서 2등, 1등을 할 정도로 일반 도서관 중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분당도서관에서 경기도에서 1년 동안 지원한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좋은 사례로 이제 어떤 사례 발표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도서관의 가장 큰 특혜는 지역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큰 특혜를 받는 건 내 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돌아가는 그 분위기 속에 그냥 끼기만 해도 굴러갈 수 있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어요. 제가 도서관을 디자인할 때 내 자녀를 그냥 배제시키고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내 자녀들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을 디자인했어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가장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 읽기를 그렇게 싫어하던 아이들도요. 어떠한 모임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으면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홈스쿨 이번에 그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아이홈스쿨러에서. 지금 그런 모임에 홈스쿨러들이 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부모들을 위해서보다 아이들께 굉장히 좋아요. 거기서 또래 집단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형, 오빠, 누나, 동생 집단을 만나게 되면서 그 안에서 받는 동기부여는요, 집에서 계속 말하고 책 읽는 동기부여보다 더 커요. 가정의 구조죠. 단순히 TV를 끌고 팔아라, 이것으로만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확보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럼 안 보느냐? 저 많이 봅니다. TV는 없지만 요즘에 다운로드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보고 싶은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이끌려가 보는 게 아니라 하루만 지나면 볼 수 있어요.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재미를 위해 읽는 책은 만화책일 경우가 많죠. 부모가 책을 읽는 것도 그래요. 가정구조는 아이들이 재미로만 읽는 만화책을 그저 읽기라가 아니라, 저도 만화책은 잘 읽히잖아요. 그러나 금지만은 시키지 않아요. 그럼 어차피 읽는 것 좋은 만화책을 읽기자 해가지고 제가 망한 만화책, 한 군데 만화책을 5,000권을 인수를 했어요. 지금 저희 도서관에 갖다 놓고 1년째 그냥 분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계속. 어떻게 분류 작업하냐면 읽어봐야 되잖아요. 막 50권, 60권이잖아요. 여기 부모님들 빌려달라고 하면 제가 질로 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뭘 하냐면 이거를 내 딸아이에게 읽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오는 거예요. 그것을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정 만화 보니까 거의 80%가 성에 대한 왜곡된 코드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랑비에 옷 젖게 돼 있더라고요. 좋은 만화책들도 많이 발견했어요. 가텐드 테루. 외과 의사의 세계를 보고 싶다면 가텐드 테루를 한번 보세요. TV의 그 의학 드라마는 비길 바 없이 너무너무 재밌게 해놨더라고요. 혹시 야구 선수가 되고 뭐 체조 선수가 되기 원하십니까? 체조 선수가 된다면 플라이 하이. 예. 만화책들을 통해서 운동 종목,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직업별 종목에 있어서요, 굉장히 좋은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 캠프에서는 어떤 아이들에게는요, 한 분야씩을, 만화책을 하루 읽는 시간을 1시간 반씩을 줄 거예요. 분야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물 분석을 하게 하고 줄거리를 요약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세계와 현실 세계와 비교하게 하고요. 수단을 만화로 삼는 거죠.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좋아하는 걸 비껴갈 필요는 없어요. 좋아하는 것에 최선을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그래, 장대원 목사가 그랬었지, 애들이 만화를 좋아하니까 만화를 잘못 건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단순히 저희 가정이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게 있고 아카데미라는 게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안에서 돌아갈 때는요, 통제가 가능한데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그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면요, 싸움이 돼버려요. 애들이 하고 싶은 것을 자꾸 막는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점과 도서관에 정기적으로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2주 전에는 우리 동네 아이들과 홈스쿨 아이들과 함께 서연 교보문고를 탐방해요. 서범 교보문고로 가서 요즘에 책을 마음대로 펴읽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선정해줘요. 너희들 오늘 300 중에서 마음대로 책을 선택하고 요약해라. 그래서 책을 한 40분 동안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줘요. 메모장에 요약하게 해요. 그리고 1층에 커피숍에 가서 하나 음료수 사주고 나서 거기서 2시간 동안 요약하고 감상문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서점과 도서관을 정기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방문하게 합니다. 방학이면 우리 아이들과 독서 카페를 합니다. 동네 할리스 그 주인이 할렐루야 교회 그 집사님이세요. 밑에 그 어떤 소그룹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4,000원만 투자하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색다른 분위기죠.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이색적인 독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집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고 도서관에 책을 읽을 수 있지만 가끔 환경을 바꿔주는 건 좋아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제 딸아이와 함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그 카페에 가서 오전 시간에 독서를 하고 글을 씁니다. 그러면요, 집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것도요, 거기 가면 굉장히 재미있게 해요. 장소만 바꿔주는 것만 해도요. 아이들이 읽는 책의 3배를 전 구입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이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읽으셨어요? 굉장히 존경스러운 막 눈으로 바라봐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읽지 않았죠. 그렇지만 목차는 안 본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문식 책 읽기죠. 모든 걸 정독하지 않아요. 저는 정독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한 분야에 대한 책을 예를 들어 40권, 50권 있는데 다 정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마스터북 2-3권 정도를 정독하고 나머지는 발췌를 읽습니다. 그리고 때때마다 제가 도서관을 계속 보면서 책 정리를 제가 가끔 하죠. 사서 선생님도 하지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그 제목이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펴서 보는 거죠. 몇 페이지만 봐도요.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면서 또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읽은 내용을 바로 글로 느낌을 남겨놓죠. 재미를 중심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지금 환경적인 동기부여로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독서와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독서학습 2단계 읽기 중이죠. 그럼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흐름 따라 읽습니다. 책을 읽는 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길을 갈 때도요. 그 도로가 어느 도로인가, 그 길이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속도가 틀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조절해가며 읽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똑같은 수준의 책을 계속 읽히는 것보다요, 그 아이가 읽는 책의 수준을 한 만약에 60%, 70% 잡았다면 나머지 책은 그 아이보다 높은 수준의 책, 어휘가 높은 수준이죠. 그 아이가 모르는 어휘가 10%, 20% 섞여 있는 책을 섞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저는요, 이번 주엔 제 딸아이 11살짜리에게 뭘 줬냐면 280페이지짜리 잘 먹고 잘 사는 법. 책 제목처럼 굉장히 부담되는 책이에요. 건강과 관계된 그런 책인데 그 책 중에서 그랬어요. 여기서도 10%만 이해도 돼. 5%만 이해도 돼. 한번 그냥 쫙 다 읽어나가지 않고 그중에 3분의 1 정도만 읽으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읽어요?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하기에 제가 한 발 뒤로 양보하면서 그 신세대 신사고 학습법인가? 그것도 어른이 읽는 책인데 그걸 딱 주니까 둘 중에 어느 책 할래 하니까 신사고 학습법을 선택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려운 거거든. 이면우 교수님이 썼던 건가? 그런데 그걸 읽더니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게 읽더라고요. 모르는 것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무언가 연결되면요 재밌게 시작해요. 걔는 뭐가 연결됐냐면 어른들이 읽는 책이지만 모르는 어휘도 많았겠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책에서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속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책을 읽는 수준도 무조건 어려운 책을 읽으라가 아니라 완급을 조절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창작 동화만 읽는 것보다 명작 동화, 그러니까 고전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전만 읽는 분위기에 대해서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속독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안구 읽기, 키워드 찾아 읽기, 포토 리딩 이런 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구 읽기를 속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눈 돌려가면서 훈련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단어 하나를 읽다가 단어가 2개가 보이고 단어가 3개가 보이고 한 줄이 보이고 2줄이 3줄이 보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봐도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딱 보면은요. 한 줄, 2줄, 3줄이 내용이 한꺼번에 보이는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해되느냐 이해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찍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안구의 훈련은 뭐냐면 한 줄, 2줄, 3줄을 한꺼번에 읽어나가는 거예요. 5차원 전면 학습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많이 훈련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도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자연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속도법 중에 하나지만 저는 어떤 속독을 하냐면 일단 그 같은 종류 주제 읽기를 하죠. 책을 마스터북을 그 영역의 독서법에 대한 책을 만약에 2권, 3권 읽었어요. 그러면 다른 책을 읽다 보면요. 아는 내용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그냥 점핑하는 거죠. 건너뛰는 거예요. 먼저 목차를 통해 걸르고 내용을 훑어읽기를 하는 거예요. 제 딸아이에게도 항상 책을 읽힐 때 어려운 책은 동화책이나 문학책이 외에 비문학책은 훑어읽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훑어읽기를 하고 나서 항상 그 교재에다가 요약을 하게 해요. 예를 들면 100페이지짜리의 비문학이에요. 사회과학, 법과 관계된 책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정독하지 않게 하고 5분 동안 그 책을 빨리 보게 해요. 목차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보면서 단어와 어휘, 중요한 키워드를 찾게 해요. 그러면요.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요. 5분 동안 보게 하고 그 다음에 10분 동안 또 책을 보게 해요. 10분 짧은 시간 아닙니다. 10분 동안 하게 하고요. 지금 실제로 홈스쿨러들과 지금 이거를 하고 있어요. 책 하나를 놓고 3개월 동안 이렇게 읽는 거예요. 5분 동안 훑어읽기, 10분 동안 훑어읽기, 20분 동안 훑어읽기,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정독 읽기, 그 다음에 요약하기 계속 반복하면서 하기 아니라 습을 해나가는 거죠. 읽기 중 기억해야 할 부분을 만났을 때 그것을 메모리화하는 기법도 중요합니다. 기억된 내용이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제록스의 카피가 이랬었죠.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카피였어요. 메인 카피. 맞습니다. 지금 기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요약하십니까? 기록된 것을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내 사고에 영향을 미치던가요? 그래서 요약훈련, 막 메모법, 필기법 여러분 쓰잘데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요약을 하는 훈련 그 양식들도 있는데 제가 어떤 것들은 IM 홈스쿨러나 홈스쿨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도 있고 공개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뭘 공개했는지 뭘 공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파일로 공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우리 워크북을 통해 공개가 되고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에 따라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사사학교에서는 변화의 영역으로 7가지 가치를 뽑았어요. 성, 애, 덕, 지정, 미체. 성, 거룩함과 애, 사랑. 이것은 인간의 교육을 통해서 도달할 수 없는 것을 했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여겼어요. 인간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최고를 덕으로 봤어요. 덕. 그 다음에 감성을 덕, 정과 미로 봤어요. 그 다음에 지와 체를 통해서 접근해 들어갔는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은혜 바로 그것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어떤 분이 썼던 책 제목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 오늘 우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오늘 제가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나는 시간은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독서로 그 강의록을 참조하시면 나머지 내용들은 어렵지 않게 논리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요. 읽기와 쓰기는 절대로 과목이 아니에요. 읽기와 쓰기와 듣기를 통해 그 과정에다가 우리가 향상시키고 싶은 그 능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목표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은 실현 불가능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계획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어난 곳이 도시고 이 시대고 우리 시대가 문자 시대예요. 문자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도리어 제 딸아이에게 성경을 많이 읽게 하진 않았어요. 물론 일반적인 가정보다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보다 많이 읽게 하지 못했냐면 일반 책보다도 많이 읽게 하지 못했고 성경만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신앙도서는 거의 못 읽게 했어요. 신앙도서는. 저는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신앙도서를 아이 때부터 너무 많이 읽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근데 걔네들이 더군다나 성경을 읽지 않는 애들이라면 걔네들은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내가 좋아하는 존경할 만한 그 어떤 사람의 신앙의 삶의 스토리와 체험적인 신앙이 내 삶의 기준이 돼버려요.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어 버려요. 신앙 서적 읽기는 저는 우리 홈스쿨에서 약간 좀 지양해야 될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성숙된 상태에서 어른이 됐어도요. 성경보다 신앙 서적 읽는 것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것인데 설교를 잘 듣는데 신앙 서적을 잘 읽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분명히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텍스트가 중요합니다. 아무 책이나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선별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 책들을 통해서 어릴 때 아이들의 생각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읽기와 쓰기라고 하는 이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딸아이는 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루의 일과는 굉장히 단순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독서 큐티를 해요. 책 텍스트를 한 2, 3페이지를 읽는 거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아마 300 지구를 구하는 책 강수돌 교수님의 책을 읽을 거예요. 그러면 한 페이지, 한 소제목을 읽어요. 한 4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읽고 독서 큐티 국리라는 책에다가 양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작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전에 동생하고 좀 놀고 아침을 먹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주제 책을 읽어요.
그리고 독서 학습을 하고 이제 오후가 되면은 요번 여름부터 시작한 거예요. 수학을 처음 시작했어요. 지금 3학년 2학기 거라고 있어요. 그런데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지금 제가 그분에게 그 독서 코칭을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면서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4배, 5배, 6배 빠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의 능력이 되다 보니까 문제를 잘 파악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요즘에 스토리텔링 수학 막 얘기를 하는데요. 스토리텔링 수학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수학 학습의 목표도요.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읽기를 통해 키워줘야 될 능력이 무엇인지 목표를 분명히 하세요. 쓰기를 통해 키워줘야 될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하세요. 그 능력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